우리가 주의 집중력을 높이려고 하면 우리의 뇌의 상태,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알아둬야 되는데, 버튼 누르기 실험이란 걸 했어요. 세 집단으로 나눠서 어떻게 했냐 하면 22초간 화면에 색깔이 있는 물체를 보여주고, 물체가 화면에 사라지면 앞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요거 화면 보고 있다가 바뀌면 누르세요 하는 집단이 있었고, 두 번째는 형태가 나타나면 형태를 따라 그리다가 바뀌면 누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극을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그러면서 바뀌면 누르세요. 이런 집단이 있었어요. 자, 세 집단 중에 가장 기억력이 높았던 집단은 어딜까요? 세 번째. 그러니까 그냥 하나에 주의 집중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맞아요. 1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죠. 자, 성인을 대상으로 단편 소설을 읽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그냥 읽으라고 한 집단이 있었고, 두 번째 집단은 내가 지금 읽는다고 상상을 하지 말고 과거에 내가 이 책을 읽는다면, 미래에 내가 이 책을 읽는다면, 그리고 이 결말이 아니라 다른 결말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3가지 내지 6가지 이 새로운 방식으로 읽어보라고 한 집단이 있었어요. 어디가 기억력이 높았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합을 시킬 건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큰 수술로 장기 입원을 앞둔 환자들. 이 환자들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그럼 병원 생활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병원을 잘 적응할 거냐, 병원 생활에 잘 적응할 거냐, 그거를 이렇게 적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한 집단이 있었고, 이 병원 생활의 이점을 생각해 보세요. 병원 생활을 하고 난 이점, 하는 이점과 하고 난 이점을 생각해 보세요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두 번째 집단이 훨씬,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의 집중력을 가장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은 상황 안에서 새로운 거를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찾도록. 자, 근데 이 새로운 것을 찾도록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아까 손가락 집중하려고 할 때 사실은 훈련이 많이 된 분들은 이거를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뇌는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면 다른 게 들어와요. 다른 자극이 올라와요. 그거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부드러운 경계심과 이완된 집중이 중요해요. 경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주어서 집중하는 상태에서는 정지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뇌가 이게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부드러운 경계, 이완된 집중 상태는 마음을 열고 상황을 수용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인지 능력이 있고 비인지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는 IQ 좋은 거, 암기 잘하는 거,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잘 학습하는 거,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서.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요즘 그 내면근력이라고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신데, 그분 강의 중에 하나만 따왔어요. 인간의 능력은 인지 능력이 있고 비인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인지 능력에는 사고력, 이해력, 지식, 기억력, 문제 해결력, 그리고 비인지 능력은 끈기, 열정, 소통, 회복 탄력성, 진념, 동기, 이 2개가 합해져서 성취, 역량, 인성이란 거를 형성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능력이 이 2개가 합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인지 능력은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높이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보완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비인지 능력이에요. 이거를 보완하면 얘를
이거 두 개가 합해져서 요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계선 지능이면 사실은 보통 이제 80에서 89, 그러니까 우수한 지능이라고 하면 보통 130 이상을 얘기하고요. 보통은 90에서 110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90만 넘어도 충분히 4년제 대학 이상 가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경계선 능력에 있는 학생이 4년제 대학을 가서 공부를 잘해서 직장 생활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요 능력은 사실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발달한 거예요? 요게 발달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제일 처음에 뭐 얘기했어요?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만큼 발달시켜 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또 주의 집중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주의 집중력을 높이려면 이 정서, 감정, 요거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결국 감정은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죠. 여러분이 편안하고 뭔가 기쁘고 안도감 이런 걸 느끼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울하고 슬프고 뭔가 자책하고 이런 걸 느끼면 어때요? 불행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기억은 정서와 연결됐을 때 기억이 잘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이 뇌의 이 앞쪽 부분이 있거든요. 이 안화 전두피질하고 복내측 전전두피질이라고 해서 이 앞부분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뇌의 CEO라고 하죠. 근데 여기가요, 요렇게 말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말려 들어가서 이 가운데 부분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가운데 부분이 뭐냐 하면 변연계라고 해서 감정을 관장하는 곳들이에요. 그러니 요 부분 실행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지연하고 요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어디에 연결돼 있다고요?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럼 감정을 잘 이렇게 편안하게 조절해내고 풀어내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사람의 지능을 높이고 주의 집중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주의 집중력은 사실은 여기에서 관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편안해지면 당연히 주의 집중력이 높아지는데, 그러려면 여기가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안정이 안 되면 여기에 영향을 바로 줘요. 그럼 주의 집중력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발 하랄이라고 사피엔스의 저자, 아주 유명하죠. 세계적인 권위자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AI의 수학 과학을 맡기고 감정지능 과목을 개설하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감정을 잘 다루는 거는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근데 이제까지 교육은요, 하향식 교육이었어요. 지식을 주입하고 감정을 억누르거나, 그리고 나서 부동자세로 뭔가 하는, 그렇게 해야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거로 바뀌고 있냐 하면 몸을 잘 다루고 감정을 잘 다루고, 그래야 이 생각을 잘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상향식 통제 모형으로 교육 모델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하고 뇌를 연결한 거를 보면 이 배는 사실은 이제 우리 복뇌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복뇌. 그 정도로 이 장기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장기와 뇌와 연결해서 몸 전체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충류의 뇌라고 하고,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 감정, 정서를 다루는 포유류의 뇌, 아까 이제 가운데 부분 얘기했어요. 그다음 영장류의 뇌, 요렇게 이 폴 맥린이라는 과학자가 요거를 얘기했는데, 처음에 뇌교육에서만 이거 집중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뇌교육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1997년 이때쯤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걸 얘기 안 하면 심리에서 얘기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그게 굉장히 체화되고 이 커리큘럼화된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 요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마음 상태하고 조금 연결해야 되는데요. 차분하게 몰입하면 요 뇌가 잘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각성 경계, 좀 경계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경계하고 좀 긴장되어 있고, 그때는 이 포유류의 뇌가 작동하는 때예요. 여기는 작동을 잘 못하는 때예요. 두렵고 불안하면 얘도 꺼지고 얘도 꺼져서 얘만 작동해요.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차분하게 몰입한 상태는 아까 얘기했죠. 요 바깥 부분. 전전두 피질의 집행 기능, 특히 여기. 예. 여기가 잘 작동해서 안정돼서 잘 작동되는 상태예요. 그때는 추상적이고 비유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징적인 생각이 가능해요. 그래서 고등사고력, 장기 목표, 계획, 자기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되는 때인데, 이때는 감정을 반응하고 제어하고 대처가 가능해요. 근데 얘가 꺼지는 긴장하고 각성하고 경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변형계가 좀 더 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만 가능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 다른 전문가들이 해놓은 그것만 학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기능을 따라 하거나 정답을 떠올릴 목적.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위한 공부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외적 보상이 필요해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럴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 사실에 치중하게 된다. 자, 경보 상태가 되면 이 변연계가 확실히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고조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고가 경직되고 아주 세부, 작은 거, 그거에만 집중하면서 타인에 의해 강요된 학습만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공포, 요거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욕구 충족만 해요. 두려움 때는 욕구 충족만 하고, 공포로 들어가면 반사적으로만 반응해요. 여러분 놀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셧다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은 연속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 긴장, 경보, 두려움, 공포 상태여야 될까? 아니면 차분하게 몰입한 상태여야 될까? 1번, 2번. 네, 요로 가야 되겠죠, 요로.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감정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감정이 드러나서 행동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는 사실은 감정적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다른 거 없어요.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거는 그냥 점점 감정을 조절하면 뇌는 잘 돌아간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우면 어떻게 해요? 보일러를 높이고 코트를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더우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을 켜고 옷을 벗고 샤워를 하죠. 이게 다 생리적인 항상성 반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인 항상성 반응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심리적 항상성 반응은 감정적 불편함,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우리 뇌는 끊임없이 뭔가 자극을 막 찾아다니면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지루함을 느끼고 새로운 행동을 찾으려고 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이게 팔을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전기 자극이 들어오게 했어요. 만약에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전기 자극이 오지 않고 움직이면 전기 자극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남자의 40%, 여자의 20%가 전기 자극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였어요. 그만큼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를 힘들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움직이는 거를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 내면의 반응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죠. 결국 뇌는 패턴화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습관 형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습관 형성을 한다고 엄격하게 자제를 해버리면, 참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막 참았어요. 하루 참고, 이틀 참고, 3일 참고, 4일 참고. 근데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
자, 딱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면서 딱 포기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포기하는 순간 불편함이 딱 사라지면서 안도감이 느껴져요. 그러면 뇌는 이 느낌에 중독돼요. 그래서 행위 중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약이든 약물이든 게임이든 사실은 참게 하면 오히려 행위 중독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래서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감정은 파도와 같아요. 자, 뇌는 계속 새롭게 바뀐다고 했죠. 감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왔다가 가요. 그래서 이 왔다가 가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있으면 얘는 왔다가 가면서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요렇게. 예. 요렇게 요렇게.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친구와 같은 부드러운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을 대할 때는 부드러운 태도. 예, 부드러운 태도로 호기심을 가지고 이 감정적 충동을 미워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으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딱 10분. 길면 10분. 짧으면 3분.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요렇게. 처음엔 요렇게 돼요. 근데 이 연습을 자꾸 하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확 올라갔다 툭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 화가 나면 확 올라갔다 툭 떨어져요. 또 화가 나면 툭 올라갔다 툭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 패턴을 잘 연습하면 어떻게? 친한 친구와 부드러운 태도로, 친한 친구처럼 부드러운 태도로 호기심을 가지고 경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점점 이런 패턴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차가 눈길에 미끄러질 때, 자, 눈길에 미끄러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눈길에 미끄러질 때. 예전 습관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차가? 예, 핸들 꽉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반대로 돌린다. 예. 그래도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끄러질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놀래 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핸들 움직이는 대로 차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사실은 미끄러지는 대로 좀 안전한 곳으로 핸들만 살짝 돌리고 그냥 놔야 돼요. 그러면서 지켜보고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가장 덜 나요. 자,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회피하거나 밀어내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것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드러운 경계심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많은 걸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다 설명하면 뒤에 걸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ADHD 아이들이 주의 집중하는 과정을 보통 아이들처럼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에너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관찰하고 집중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주의 집중력을 키워야 돼요. 네. 결국 그러면서 뭘 찾아내야 되냐 하면 새로움을 찾아내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꽃을 볼 때 그냥 보면 꽃의 아름다움을 잘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꽃을 자세히 깊이 있게 보다 보면 꽃술도 보이고 꽃잎의 모양도 보이고 거기 맺힌 이슬도 보이고 꽃 수술은 어떻게 된 건지도 보이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태도로 자세히 관찰하면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보통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마음 챙김이라기보다는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마음 챙김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핵심은 뭐냐 하면 어웨어니스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한 거는 판단하지 않는 거.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는 과학자처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 챙김을 하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마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동주행 상태가 돼요. 아까 눈길에서 막 예전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창조적 주의 산만. 네. 창조적 주의가 산만하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면서 창조적으로 이걸 떼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의가 집중한다고 하지만 주의가 집중되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이 이미지가 사라져요. 여러분 아까 경험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에 집중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다. 네. 그냥 그것만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움, 변하는 거에 집중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부분에 잘 집중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